어, 일단 요번이 한 다섯 번째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좀 착각을 해가지고 벌써 이미 네 번을 했고, 오늘이 이제 다섯 번째 내용이고요. 18번째 지금 질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8, 19, 20, 이렇게 오늘까지 이제 세개를 하면은 총 이제 20개의 이제 질문을 제가 이제 다뤄보는 중인데, 서두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재 이제 나오는 질문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30대의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 30대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좀 소득이 있는 분 위주로 이제 질문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지금 계층 간의 좀 사다리가 사실 대출 규제로 인해서 좀 많이 끊기다 보니까 어, 좀 소득이 있는 분들 그래도 대출을 해서 금리도 비싸고 이제 가계대출도 적다 보니까 소득이 있는 분들 위주로만 좀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소득이 작거나 아니면 이제 모은 돈이 이제 적은 분들은 사실 이제 공부만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관심이 좀 시들시들해질 수 있는 또 여건이 또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양극화가 참 무서운 게 이제 시작 동기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면은 거의 내가 필요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관심이 없다가 결혼을 해서 검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하고도 관심이 없었는데 자녀가 출산을 해서 관심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이 가끔 힘들어진다거나 어쨌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렇게 이제 동기가 이제 늦는 이유는 사실 이제 돈이 없어서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건데 사실 관심을 미리 가져서 나쁠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관심을 더 빨리 가져야 이게 어쨌든 실력적으로 더 견고히 쌓아 나가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질문 지금까지 이제 쭉 나온 거를 이제 돌이켜 봤을 때 가장 큰 실수가 이제 공부를 안 해서 안 하고 이제 급한 마음에 매수를 했고 그게 이제 좀 잘못돼서 좀 후회스럽다 이런 답변을 좀 많이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1주택자 분들이라도 향후에 이제 매수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관심이 생겼을 때 준비하지 마시고 이게 단기간에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단기간에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이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이게 뭔 소린지 이해도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좀 생기기 때문에 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썰이 좀 길었는데 18번째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30대 한 중반 정도 되셨고요. 이제 대기업 공무원 부부신데 소득 한 800에 저축이 한 4,500. 근데 이분은 이제 강동구 둔촌동에 이제 실거주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8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출도 한 2억 8천 정도 받으셨기 때문에 대출 비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죠. 높지가 않고 질문 내용은 이제 뭐냐? 이거 여유가 좀 남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주담대가 이제 마이너스 120 나오는데 연저축이 4,500이면 한 달에 거의 한 이걸 빼면 한 500 조금 더 넘게 남고 주담대를 빼니까 400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생겼는데 질문은 이제 뭐냐? 현 상황에서 이제 와이프 명의로 갭매수하는 게 맞냐? 이게 이제 질문이고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현재 본인 명의로 강동구 둔촌동 25평대 이제 구축을 실거주 중인데 20년 봄에 7억 초에 이제 갭매수를 해가지고 어 22년에 이제 실거주 현재는 이제 8억 정도 됐고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혼인 신고가 전이에요. 그래서 와이프 명의로 이제 갭매수 한 다음에 요즘에 여기에 좀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제 혼인 합과 비과세. 음, 그리고 저가 결혼할 때만 해도 사실 뭐 그런 취득세나 뭐 규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없었는데 요즘에 규제가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혼인학과 비과세라는 어 그런 것도 이제 원래 있었죠. 원래 있었는데 관심이 좀 이제 생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 혼인아까 비과세가 뭐냐를 이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쭉 읽은 다음에 한번 설명을 쭉 드려볼게요. 일단 요거를 받아서 이제 5년을 받으려고 이제 생각 중이다. 그래서 비과세 5년으로 보유한 다음에 추유 상승 시에 시세 차익을 통해서 상급지로 갈아타기 목적이다. 비과세가 이제 메리트가 있고 5년 동안 단순 저축으로는 상급지가 갈 수 있는 돈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갭 투자. 이거를 이제 하고 싶은데 30% 정도 떨어진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 매물을 찾으니까 어, 대부분 이제 변두리에 이제 구축이고 이제 매물도 한정적이라서 이게 샀는 게 맞냐 이렇게 고민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는 이런 물건들을 지금 한번 찾아봤고 어, 주요 질문은 이거예요. 갭 매수를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번 고민해 볼 사항은 일단 혼인아까 비과세를 받는 게 맞냐? 이 부분도 사실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질문상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확정이야, 그죠? 확정.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1차적으로 한번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 갭 투자를 하는 게 맞냐? 요거를 다뤄보고 그다음에 이제 매물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알아보고 한 세 단계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리가 이렇게 이제 된 상태에서 일단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거는 이 혼인합과 비과세가 뭐냐. 이거를 이제 먼저 한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일단 이제 혼인합과 비과세 특례거든요. 정확한 명칭은.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1주택을 이제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다른 자와 이제 혼인을 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2주택이지만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예, 결혼을 어쨌든 장려하는 지금 시국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비과세가 안 됨으로 인해서 결혼을 못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특례를 해준 거예요. 이것도 특례를. 그러니까 보통은 이 만약에 이 특례가 없다. 특례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21년에 샀고 응? 와이프분도 21년에 샀다. 이게 한 채씩 있다 가정을 했을 때 결혼을 했어요. 혼인 신고를 했어. 그러면은 우리 그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러니까 세대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채가 되는 거예요. 이 세대는 두 채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동일 연도에 이렇게 상주택은 비과세가 안 되죠. 그죠?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해주기 위해서 혼인신고한 상태로부터 이제 5년 이내에만 팔면은 그중에 어떤 거를 먼저 하더라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뭐 그런 의도가 이제 가장 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케이스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은 혼인아까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주택이 되는 경우에요. 남편 하나, 와이프 하나. 지금 현재는 혼인신고를 안 했죠. 혼인신고 전이라고 이제 돼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 안 한 상태인데 이제 세팅을 하고 이제 혼인신고를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2주택이 됐을 경우에는 간단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이내에 A나 B나 둘 중에 아무거나 더 많이 오른 거를 매도하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하나도 뭐 자연적으로 주택이 하나니까 또 비과세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거는 검토할 게 없는데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는 게 세채일 때요, 세채. 세채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분이 요거를 만족시켰어요. 일시적 2주택. 그러니까 1, 2, 3 법칙이라고 하죠. A하고 이제 B 아파트가 있으면 어, 양도세를 받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가 요 주택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21년 뭐 1월에 샀으면 얘는 21년도에 사면 안 되고 22년 1월 이후에 이제 사야지만이 이제 기간이 1년이 되겠죠. 요 1년하고 또 보유를 2년 이상 해야 됩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23년 1월까지는 보유를 해야 되고 요거 살 당시에 조정 지역이었으면 거기에 이제 실거주 의무까지 해야지만이 이제 비과세를 이제 받는 조건인 거고 이 혼인합가도 그 실거주는 마찬가지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2이고요. 2년을 보유하거나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게고 3은 B주택을 산 뒤로부터 A주택을 3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22년 1월에 샀으면 25년 1월 전에 이 A주택을 팔아야 된다. 그게 이제 1, 2, 3 1, 2, 3 어, 정책인데 어, 요거를 맞춰 놓고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결혼할지 모르고 1, 2, 3 법칙을 만족시켜 놓은 상태에서 각각 21년 1월과 22년 1월에 한 채씩을 산 상태에서 결혼 전 여자 소유인 물건 C 이렇게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또 억울한 게 이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좀 복잡한데 요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일단 혼인신고까지 했어요. 2번이 혼인신고했고 그러면 일단은 남자 거 원래 결혼하기 전 상태인 그대로 일시적 이주택으로 A를 매도하면서 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21년에 샀고 21 다 1월이라고 할게요. B가 22년에 샀고 뭐 C도 뭐 22년에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이 A를 이 B주택으로 산 지부터 3년 이내, 그러니까 25년 이내에 팔면 일단 A는 무조건 비과세가 돼요. 그러면 주택이 이제 B하고 C가 남겠죠. B하고 C. 뭐 요게 남은 상태에서 어, 이 앞전에 이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음. B 씨가 이게 남으면 5년 이내에 매각하면 뭐 되는 거야. 이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채를 다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어, 가장 이제 최고의 이제 중첩된 특혜인 거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이것도 특례거든요. 특별히 해주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데 특례를 받고 혼인 합가 시 비과세 특례 또 받고 이게 중첩 특례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이제 최고가 이건데 그러면은 또 이제 케이스 3가 나옵니다. 그죠? A 남자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맡아놨고 여자도 일시적 2가구를 맡아놨다. 그러면 어, 이거 뭐지? 그 맡아놨다.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아요. 네 채까지는 이제 힘들다는 거야. 네 채까지는. 그죠? 이게 지금 낙서가 지우는 게 이건가? 낙서는 여기다 하시 마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세 채까지는 이런 조건으로 맞춰놓고 혼인 신고를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이제 혜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혼인 합가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어, 최고 주택수는 세 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고. 근데 일단은 요거는 아마 질문은 안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혼인 합가 비과세를 5년을 받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지금 주택이 하나거든요. 주택이 하나인데 이거를 5년 동안 받으려는 이유가 일단 보유하고 어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죠, 사실. 보유를 오랫동안 하면 많이 오를 때 이 전략을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좀 구축이란 말이야, 지금. 25평대 구축인데 뭐 아파트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이제 현재는 구축의 인기가 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실수요가 선호하지 않는 곳에 이제 인기가 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옛날처럼 이렇게 급등을 막 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 과연 이걸 받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미 2년을 지났으니까
2년이 지났으니까 팔면서 돈을 합쳐가지고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맞는지 이거를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갈아타기 한 다음에 또 똑같이 혼인아까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첨언드리고 싶은 거는 1주택 상태에서 음, 비과세 받고 갈아타기 후에 어, 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라. 너무 딱 고정해놓고 이렇게 보지 말고 어, 아무래도 이게 제가 앞으로 이제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선호되는 것만 지금 더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제 어디서 했지 제가? 파브리에서 했나? 지금 현재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10년간 잠실 엘스가 한 158% 정도 올랐어요. 84 타입이. 그러면 이게 이제 1년당 한 15%, 148이구나. 15% 정도 오른 거잖아요. 매년. 음.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까이고 있는 이제 노원구 있잖아요. 노원구 상계주공 3단지가 이게 150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154%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의외로. 그럼 얘도 1년당 한 15% 정도는 오른 거야. 그죠? 그리고 지금 최근 이제 까이고 있는 이제 노원구 상계주공 이제 5단지 이게 이제 11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형이고 재건축 주기 때문에 화력이 되게 셌는데 지금 한 40% 정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하락률이 되게 큰데 그것도 떨어진 것까지 포함해서 나눠봤더니 의외로 158%가 올랐더라고. 10년 동안. 그러니까 40%가 떨어지기 전에는 수익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가수요가 그만큼 소형이기 때문에 많이 몰렸고 버블이 많이 뛰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상승장이 온다 그러면 이런 이제 가수요 상품이 화력이 훨씬 세다. 의외로 잠실헬스가 안정적이긴 한데 수익률이 얘네보다 더 낮아요. 상승률이. 대신에 이제 안정성이 있지. 그래서 얘는 뭐 거의 한 16%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3년 이후인데 23년 이후에 잠실헬스의 한 1년 정도의 상승률을 봤더니 얘는 15%가 올랐습니다. 떨어진 다음에. 그리고 이 상계주공 3단지는 23년 이후 마이너스 한 2%인가? 이게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얘는 23년 이후 마이너스 한 40% 정도가 하락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최근 트렌드가 요래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3년 이후만 보면은 이제 똘똘이가 역시 최고구나. 이런 말이 이제서야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그동안에는 솔직히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 실거주 그러니까 모두가 갖고 싶은 이제 똘똘이를 가져야 된다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투자성이 미래 가치가 높은 그리고 돈이 좀 작게 들어가는 단지들이 좀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 이런 게 이제 맥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둔촌동 구축도 이제 아파트 단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되는지. 물론 뭐 5년 이상 소유하면 오르겠죠. 오르기는 오르는데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돈이 이제 1억 초반이란 말이야, 지금. 응? 1억 초반으로 서울 수도권을 찾으니까 매물이 한정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해놓고 갭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 일단 무리하지 않는 선. 이분의 이제 조건이 그거야.
질문자님 조건이 정리를 해보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보유 금액이 1억 초반이야. 응? 그리고 갭 투자로 정했음. 응? 그러니까 이게 이미 다 정하고 지금 이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처음부터 검토를 다 해줘야 돼. 아, 조건 하나 더 있네. 강동구 구축은 5년간 가져간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자기 물건은 좀 객관적으로 좀 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이게 꽂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게 잘 맞나? 이 선택이 맞나라는 그 최초의 의문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강동구에서 쭉 살았잖아요. 그러면 투자 바운더리가 강동구 안에서만 보통 투자를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 본인이 살던 데에서 투자하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안 해. 그 첫 번째 질문을. 근데 여기 지금 고정된 게 되게 많아요. 응? 강동구 좀 5년간 가져간다. 상승할 것 같긴 한데 더 상승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어쨌든 상급지로 가는 거잖아요. 더 상급지로 이제 갈아타게 하는 건데 과연 이거 보유해가지고 오른 것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게 신축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의문을 아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 이것도 사실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은 없어요. 무조건 무리 안 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무리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고. 근데 현재는 사실 무리할 때는 아닙니다. 사실 무리할 때는 아닌데 저는 그랬어요. 이게 어차피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목표가 이제 있잖아요. 레벨이 내가 가야 될 곳이 저긴데 그냥 안전하게 해서는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뭔가 하나 좀 베팅을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운 좋게 그 베팅이 좀 맞아서 된 건 있는데 그 안정성 투자라는 것 자체가 원래 불확실성을 이제 내포하는 것인데 1억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물건 자체가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위험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투자금이 낮으면 일단 입지가 불확실해져요. 그죠? 그리고 투자금이 높으면 입지는 확실해지는데 금리 이자 부담이 불확실해져. 이 두 가지를 좀 둘 다 보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그리고 1억 초반으로 질문을 하셨으니까 1억 초반으로 만약에 한다고 제가 추천을 드리면 일단 현재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나? 일단 첫 번째 현재 주목해야 될 트렌드. 어, 첫 번째는 그거예요. 여기다 하면 안 되겠다. 현재 주목해야 될 트렌드. 첫 번째, 가수요는 없고 별로 없고 실수요장이다. 응? 그리고 실수요 중에서도 3, 40대 위주의 장이다. 그리고 유동성이 적은 건 아니에요. 지금 적은 건 아닌데 많지 않아서 예전처럼 하급지까지 갈 여력이 부족하다.
뭐 요 정도 이제 특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금리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이렇게 2%대 금리까지 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그죠? 지금 4%대 있는 게 2%까지 내려올 확률이 없다고 보면 금리가 내린다 하더라도 유동성이 막 옛날처럼 이제 넘쳐흐르는 장은 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늘어나잖아요, 조금 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다음 상급지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 현재는 상급지 플러스 신축 이게 상품의 상급지죠. 분양권 신축. 상급지는 이제 입지의 상급지. 요것도 실거주자 위주로 선호하는 입지 위주로 올랐던 게 바로 23년의 트렌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4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지금 양극화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최상위권 쪽은 그래도 좀 더 돈이 막 몰리고 있어요, 사실. 몰리고 있는데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돈이 100이 있었다. 응? 돈을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 유동성이니까. 움직이는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한 100리터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한 70리터로 줄었어요. 음, 얘입니다, 얘. 그런데 이 70리터도 균등하게 퍼지는 게 아니라 특별한 곳에만 몰리는 현상이 가중되다 보니 어제도 제가 상승 전망 파브리에서 아마 말씀드리면서 그 뭐지 전문가들이 보는 시장 전망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수도권은 30% 상승률이 아니 상승 전망이 30% 지방은 18%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하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상승 전망이 30% 지방은 18%예요. 근데 이 상승이라는 전망은 보통 현재 상황을 보고 전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틀리는 이유가 진짜로 미래를 예상해서 하는 전망이 아니고 현재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겠지. 이런 게 전망인 경우가 많아요. 신문에 보면. 그러면 이 전망은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현재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어, 수도권은 상급지가 그리고 이제 실수요 위주가 30% 정도 된다는 이야기고 지방은 18% 정도 된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 음, 크게 보면은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 70리터가 지금 이 30%에만 국한돼서 지금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양극화가 되면 될수록 20%에만 더 몰릴 수도 있고요. 빼가지고 또 20%, 20%가 또 10%. 이런 식으로 지금 위로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이나 이 하부 쪽은 거의 이제 돈이 없거든요. 좀 몰림 현상이 좀 특징이에요. 약간 삼투압 느낌이야, 삼투압. 뭔가 이렇게 압력이 있어요. 그 압력이 보통 이제 취득세나 중과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압력이 좀 몰리는 건데, 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트렌드 자체가 취득세 중과가 계속 살아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내리고, 음, 돈의 유입이 계속 이어진다면, 기존에 이제 올랐던
기존에 올랐던 거는 23년에 신축 분양권이 상방으로 더 치고 올라갈 힘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3년에는 이제 22년에 워낙 떨어진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회복하면서 뭐 한 10% 이상 이렇게 올랐다고 봤을 때 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5%가 오르긴 했는데 그 밑에 뭐 평균 이런 거 내보면 한 서울이 일단 10% 정도 올랐다고 봤을 때 24년은 올라갈 힘이 더 적다는 거야. 10%보다는. 동의하시죠? 23년만큼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격적인 지금 상방이 어느 정도 지금 다 찼단 말이야. 근데 안 찬 게 뭐냐? 안 찬 게 다음 급지죠. 다음 급지와 다음 상품이야. 응? 다음 급지와 다음 상품이 뭐냐? 급지는 이제 1급지가 아니고 서울을 한 5급지로 나눠볼까요? 25개구니까 서울을 1에서 5급지로 나눴을 때 어디까지 올랐을까? 2급지? 응? 2급지 정도 아마 좀 올랐을 것 같아요. 10위권 정도? 근데 그 밑에 이제 만약에 그랬다면 3급지부터 흐를 확률이 존재하고요. 왜냐하면 입지상으로 계속 좋은 거를 지금 하는 트렌드는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만약에 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2주택까지밖에 안 되는 거 3주택으로 열어주는 정도? 그 완전히 다 풀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 정부가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슬롯을 늘려줄 거기 때문에 계속 똘똘이로 몰리는 그 트렌드 자체는 꽤 오래 갈 것 같아. 응. 꽤 오래 갈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안 된다 그러면 입지는 상급지, 지방으로 따지면 2급지. 어쨌든 위에 있는 걸 사야 돼요. 위에 있는 거. 그리고 2급지 또는 상급지. 그리고 상품으로는 신축이 많이 올랐다면 이제 준신축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준신축으로. 그러면 이 준신축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투자자가 바라보는 갭 투자에서 최고 등급이 준신축이에요. 음, 가장 좋은 거야, 사실. 왜냐하면 신축은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이걸 갭 투자라고 보통 안 해요. 안 하고 갭이 어느 정도 좀 좁아지려면 좀 조금 낡아야 돼요. 한 10년, 5년은 넘고 5년에서 한 10년? 이쪽으로 이제 좀 가면 이제 준신축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준신축 상품이 전세가가 좀 높아져요. 그래서 저 갭 투자가 돼 그래서 약간의 그 준신축 플러스 급지상 2급지 또는 3급지의 어떤 교집합을 갭 투자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플러스 준신축. 요게 이제 갭 투자로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24년이 지금 벌써 갭 투자 움직임이 뭐 신문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몰리는 이유가 사실 전세 DSR을 못 걸면서 걸지 못하면서 또 금리가 내려가고 입주 물량이 적으니까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전세가는 금리에 영향받는 거, 입주 물량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좋아. 해석이 금리도 낮아질 확률이 크고 입주 물량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전세는. 게다가 규제도 없어요. 전세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하락 전망이 지금 대부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로 가려는 사람도 전세로 좀 돌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요가 또 전세로 오면서 전세가 높아져. 높아지고 매매가는 별로 안 올라. 그러면서 갭이 지금 좀 붙는 지역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그런 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고르신 지역들을 보면 이제 그런 컨셉이 아니고 또 이게 흔히 많이 하는 이 실수가 뭐냐?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정말 그 멤버십에서는 입이 아프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강의를 지금 뭐 안 들어보신 분이 많아서 컨셉이 중요해요, 컨셉이. 응?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렸는데 어떤 이거는 제가 이거 그리면서 한번 드릴게요. 이게 상급지야,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 송파구. 송파구인데 송파구 안에 신축도 있고요, 그죠? 응? 아, 지금 더 크게 그려야 되겠다. 크게 그릴게요, 크게. 입지가 좋잖아요, 송파구면. 이 안에 신축도 있고, 응? 뭐 구축도 있고요, 그죠? 뭐 분양권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물건이 지금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취득세 중과 뭐 이런 게 없을 때는 순차적으로 올랐어요. 분양권, 신축, 뭐 재개발, 구축 다 올랐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살까요? 이거를 물어보는 분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상품에 따라서 갈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수요를 갈라놨기 때문에 철저하게 투자 상품과 실수요 상품이 갈라지고 있고 세대도 50대, 40대보다는 2030 쪽에 몰아주다 보니까 또 수요가 지금 갈라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철저하게 갈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역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지역 중에도 또 똑같이 신축, 분양권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낮은데도 신축, 분양권. 그럼 어떻게 오르냐? 지금은 이쪽 신축이 먼저 오르고 그다음 이쪽 신축이 오르고 이쪽 신축이 오르고 이렇게 체인화가 돼서 오르거든요. 나머지 안 오르고. 나머지 안 오르고. 그럼 분양권 오르면 분양권. 이게 체인이 돼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룹핑을 잘해야 돼, 지금은. 상품을 그룹핑을 해야 돼. 재개발은 안 오르면 다 안 오르는 거야, 그냥 전국이. 구축도 잘 안 올라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지역이 오르는 게 아니라 어, 어떤 상품이냐, 그리고 어떤 컨셉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찾냐? 보통 어떻게 찾냐? 초보자분들은 잘 들으세요. 1억 초반에 맞춰서 필터링을 한다는 거예요. 1억 초반에 맞춰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뭐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근데 여름일 수도 있고 겨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잘 팔리는 거를 찾아서 팔아야 되는데 그냥 내 돈이 얼마 있지? 내 돈에 맞춰서 물건을 아무거나 담는 거야, 지금. 장바구니에. 그러니까 컨셉이라는 게 있어야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자기 돈에 맞춰서 겨울에 에어컨이 싼 거야. 에어컨이. 아니면은 그 단타인데 바로 팔 건데 에어컨을 사. 근데 안 팔려. 아니면 여름에 비싸게 에어컨을 사.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 팔려고 보니까 안 팔리는 거야. 그러면 왜 선생님이 제 물건 안 팔리죠? 아무래도 향이 동양인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면 메이커가 좀 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물건 자체에서 뭔가 문제점을 찾는단 말이에요. 왜 떨어진지 몰라요. 근데 이유는 그거보다 더 큰 건, 그 제품보다 더 큰 거는 어, 그 수요가 그 계절에 맞는 수요가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컨셉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컨셉이. 음? 근데 지금 이 구축이 가격대만 비슷하고 하락률만 비슷하지 상급지냐? 응? 2급지, 3급지냐, 여기가. 개봉, 한진타님은 개봉동은 거의 이제, 어, 4급지죠. 20등, 25개구 중에 20등 밑에 이제 지역이란 말이야. 거기까지 올까? 응? 거기까지 유동성이 올까요? 아까 전에 제가 어디 갔어? 70%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리터가. 응? 거기까지 들어올까? 그러니까 최대한 위로 가는 게 좋아. 위로. 경기도든 서울이든 그냥 상급지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인천이든.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실수요가 어쨌든 장이에요, 아직도. 실수요가 장인데 내가 돈이 이거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실수요가 여기에 살까? 응? 구축에 살겠냐 이거야. 응?
안 사니까 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뭐 베팅을 걸 수도 있지. 근데 제가 만약에 베팅을 건다면 요 정도 하락률 가지고는 저는 매력을 못 느낄 것 같아. 한 40%? 그 정도 떨어져야 아, 그래도 한 마이너스 30% 정도에는 털 수 있겠구나. 만약에 더 오르면 더 좋고. 근데 이 정도 하락률로는 자신이 없어요. 저도. 더 오른 상태에서 팔 거라는 자신이 없어.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실수요로 찾는 사람들은 분명히 입지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싼 맛에 사는 거거든. 싼 맛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여기까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투자의 이론칙.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파시오의 여기 밑에다 적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어, 이제 뭐지? 서울 수도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뱀의 머리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용이지 않냐? 용. 용의 꼬리가 좋냐? 뱀의 머리가 좋냐? 이거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여기는 서울이잖아요. 근데 꼬리잖아, 약간. 용의 꼬리야, 꼬리. 그래도 용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야. 이게. 그때그때. 응? 근데 지금은 실수요자가 어쨌든 지방에도 있잖아요. 이게 18%로 좀 낮았지만 어쨌든 상급지에 몰릴 거 아니야, 지방도. 응?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급지를 낮춰서 머리 쪽으로 가겠다는 거야. 지방의 머리 쪽으로. 그러니까 돈이 작다면 1억밖에 없으면 급지를 낮춰서 머리를 살 수 있는 급지를 사겠다는 거야, 차라리. 그게 더 확률이 높다. 그리고 전세가도 그게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야. 전세도 지금 약간 어, 전세도 약간 이게 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뭐 그 증상까지는 아닌데, 뱀의 머리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컨셉 한 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컨셉. 투자 컨셉. 그러니까 분양권이든 갭 투자든 재개발이든 변하지 않는 저의 이제 일 원칙은 뭐냐면 일 원칙은 일단 싸게 사서 아니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 저는 이게 일 원칙이야 사실. 근데 이거를 읽는 분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뭘 일 원칙으로 보통 샀냐면 자기 가진 돈에 맞춰서 사야 된다가 일 원칙인 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1억 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그래. 5천 있는데 뭘 해야 돼요? 1억 있는데 뭘 해야 돼요? 2억 있는데 뭘 해야 돼요? 3억 있는데 뭘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한 거지. 얼마짜리를 하는 게 중요하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5천밖에 없는데, 내가 비싸게 더 팔 수 있는 자신 있는 물건이 7천이 들어, 투자금. 그럼 저는 어떻게든 빌려서 맞출 거야. 7, 8천을. 그렇다고 3천이라고 해서 비싸게 팔 자신이 없어? 그럼 안 삽니다, 저는. 돈이 남아도. 그러니까 이게 돈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원칙이 많아요, 저는. 이건 뭐 책에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원칙인데 그렇지 않아요? 난 이런 칙만 할게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칙에서 그러면 다섯 가지로 제가 나눌 수가 있는데 매우 싸게 매우 싼 가격, 음, 싼 가격, 적당한 가격, 좀, 아, 좀 비싼 가격, 그냥 비싼 가격으로 합시다. 매우 비싼 가격. 뭐 이렇게 한 다섯 가지로 나눴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2번이면은 3번, 4번 안에 팔아줘야 되는 거고요. 1번이면은 더 확률이 높겠죠. 2번, 3번, 4번 안에 팔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비싼 가격에 샀다.
그러면 매우 비싼 가격일 때 바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도 손해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4번을 산다고 해서 손해는 아니야. 단타로 만약에 이걸 할 수 있다면. 근데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거는 1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싼 가격을 알아볼 수 있는 이 누군가 그런 물건을 사야지만이 싼 가격에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마이너스 40% 정도를 떨어진 물건을 산다면 매우 싼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거를 30% 떨어진 가격에 사는 거야. 23년에 유행했던 거 중에 하나가 마피 분양권을 사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거든요, 잠깐. 유동성이 좀 들어오면서 기존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주택수에 사고 팔 때 양도세에 있어서 주택수에 안 잡히는 게 분양권이거든요. 이미 다주택자니까 할 수가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분양권은 등기 치기 전에 사고 팔면 주택으로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마피 막 1억 8천 이렇게 돼 있는 걸 사가지고 마피 5천 6천에 파는 거야. 그게 1번을 2번으로 하는 전략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싼 가격을 적당한 가격에 팔아도 되는 거고 적당한 가격을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뒤로 이 5번으로 가면 무조건 물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1년이야, 21년. 무조건 물리는 건 아닌데 거의 5번에서 한 물렸을 거예요. 21년에 샀는데 안 물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20년 정도 되겠지. 안 물릴 수도 있다. 20년에 사면. 적당한 가격. 적당한 가격. 아무튼 이런 거를 이제 일 원칙을 잘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지 입지를 우선한다든가 아니면 투자금을 우선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30대 분들한테 어쨌든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거를 잘 생각해 봐. 되게 쉬운 거야. 이게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게 세 가지 룰이 있잖아요. 그 세 가지 룰이 다 똑같잖아, 사실은. 뭐죠? 뭐라 그랬어요? 근데 다 있는다니까 막상 투자할 때는. 워렌 버핏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시는 분 까먹으셨네. 돈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그 일 원칙을 잊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돈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게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좀만 더 설명을 드리면 뭐 특강 때도 뭐 말씀을 언젠가 한번 드리겠지만 어 가방 중에 샤넬이 있어요. 샤넬 가방이 있어. 샤넬 백이 있어. 응? 좋죠. 이게 안전하냐 이거야. 안전하냐. 응? 차, 좋으면 안전하냐. 응? 근데 샤넬백은 좀 안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가격이 오르거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시간에 베팅하면 얘는 올라가요, 계속. 근데 샤넬백이 아니고 그 밑에 뭐가 있을까? 메트로 시티 맞나요? MCM 뭐 백을 샀어요, 이거. 이거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어 이거를 산다고 돈이 없잖아요. 샤넬백은 살 돈이 없잖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A 타입 투자라고 저 스스로는 얘기를 해요. 응? 에세 파킹 투자란 얘기고 왜 시간만 흐르면 비싸게 샀더라도 시간이 해결해 줘 얘는. 근데 얘는 B 타입이야. 그래서 무조건 이 이런 칙을 지켜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게 하시려는 것도 사실 A 타입이 아니고 B 타입이지 따지고 보면. 응? 이게 B 타입이잖아요. 이게 MCM을 어쨌든 사는데 어떻게 사야 되느냐? 응? 이건데 비싸게 사면 백화점에서 산다 이거 백화점에서 진열되어 있는 어 할인은 없어요. 할인 없어. 이쁜 가장 이쁜 백을 산다. 응.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입지인데 야 그래도 백화점에 있는 거면 좋은 거 아니냐? 응. 백화점에 있는 거 이게 서울이지. 응.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팔아야 된다니까 이거를.
내가 백화점에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 응? 어떻게 팔 수 있지? 자신이 없죠. 백화점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뭐 그거는 사기밖에 없지, 사기. 어, 지인한테 판다든가 뭐 가족한테 판다든가 뭐 이런 말만 말고는 사실 잘 생각이 안 나, 그죠? 그러면 이거 자체를 낮춰야지. 아울렛이나 뭐 시장이나 이런 것도 낮춰야 되고, 그리고 할인 기간이 있을 때 사야 되고, 그죠? 그리고 가장 이쁜 백을 지향하는 건 맞아, 그죠? 그래야지 팔 확률이 좋아지니까. 근데 무조건 좋은데 이쁜 백만 산다 이러면 팔 수가 없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물리죠. 그럼 물리지. 그러니까 잃지 않는다는 말이 그냥 뭐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인지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 그럼 나는 언제 살 거냐는 거야. 근데 이 1번을 살 때는 두려워요, 일단. 어? 왜냐? 계속 떨어지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있거든요. 1번에 해당되는 가격의 물건이 있어. 여기 말씀드리는 뭐 상계주공 11단지도 내가 볼 땐 1번이야.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거기가. 뭐 조합장이 뭐 지금 뭐 나가리 되고 뭐 싸우고 뭐 지연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두렵죠.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이겨내고 이제 사는 거기 때문에 사기만 하면 2, 3 정도에는 털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 뭐 4번까지도 갈 수 있겠지. 아니면 싼 가격. 아, 이건 너무 두렵다 이런 거는. 그러면 이제 싼 가격에 사가지고 적당한 가격에 팔든지 물 들어오면은 이제 비싼 가격에 팔든지. 뭐 5번까지는 안 노렸으면 좋겠어요. 매수자가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드디어 40대가 나오셨습니다. 40대가 오랜만이네요. 40대 분은 결혼하셨고 여기는 뭐 혼인신고가 안 돼 있을 일은 없겠죠. 그죠? 뭐 그런 고민은 안 하실 거 같은데 자녀 한 분이시고 1.3억 맞벌이. 근데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좀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서초동에 이 아파트가 매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돈이 생겼다는 거야. 응? 13억에 돈이 생겼다. 어, 확실히 돈이 갑자기 확 늘어나죠. 잘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복잡해요. 뭐 다세대, 9세대든 두 채는 본인 명이고 주임자 쳤고 뭐 매입도 한참 전에 이때 좀 비쌀 때 하셨네. 2002년. 2002년에 또 사신 분이 많죠. 한참 막 불장이라 그죠? 아무튼 현재 상황은 그래서 이제 9세대를 가족 명의로 분산된 노후 대책으로 얘는 이제 매도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되게 좀 본받아야 될 점은 30대 분들이 본받아야 될 점은 이거야. 장기 투자 계획이 있다는 거야. 장기 투자. 되든 안 되든. 어? 되든 안 되든 몇 년도에 어떻게 해가지고 벌써 10년치를 세워놨다는 거야. 이런 분하고 그냥 당장 올해 뭐 사야 돼요?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분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차이가 커요. 되든 안 되든 장기 투자 계획을 세웠다는 게 제가 좀 인상적이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 이제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24년이 이거야. 이제 노량진 원 플러스 원을 매수할 계획이 있고 그 이후로는 뭐 그냥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마다 수정하면 되니까 수정하면 되니까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일단은. 근데 이제 투자 성향이 투자자로서의 포지션은 지속할 계획이나 업무 특성상 성격상 직장 생활 중 단타 위주의 투자는 어렵다. 근데 요 정도 자산과 이 이거를 올라가셨으면은 이거 단타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단타 안 해도 돼요. 그냥 A 타입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축이나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모아서 또 A 타입 계속 사거나 이제 C 타입 이제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이제 나이가 이제 좀 50 돼가시니까 캐시플로우로 전환하거나 그러니까 A, B, C 중에 B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실제로 이 노량진이 A 타입이냐 이거 지금 질문하신 건데 질문이 많아요. 일단 현재 투자금 및 다주택자, 다세대 딸 증여 전까지는 1주택자가 될 수 없다. 딸 증여가 언제지?
그러니까 10년 안에는 쉽게 말해서 1주택자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최적의 투자가 노량진이 맞냐? 이거는 글쎄요. 글쎄요. 그리고 질문이 세 개가 있어요. 13억 투자금으로 총투 26에서 28억인 원 플러스 원 구매는 욕심이냐? 이 질문이 많은 게 욕심이신 것 같은데 질문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리고 향후 10년 후 노량진 입지 가치에 대한 파시언님 의견. 노량진 정도면 A타입으로 보고 이분이 A타입을 어떻게 하셨지? 제가 말씀드려서 하신 건가? 장기 투자할 생각인데 맞냐? 종부세는 감안한. 그러면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 지도 맵을 한번 보고 말씀 드려볼게요. 노량진 재개발 투자가 최선의 선택이냐? 이게 뭐 정성적인 거라 사실 뭐 정량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서열이라는 건 있어요, 그죠? 서열. 서열이 뭐냐? 일단은 좀 크게 볼까?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 입지라고 봐도 이제 무방하죠. 무방한데 빨간색은 제가 재개발, 주요 재개발, 파란색은 주요 재건축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아실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재건축 중에서 가장 뭐 원탑은 이제 압구정이 당연히 되는 거고 그다음 반포고 뭐 대치도 뭐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지만 그 정도가 되는 거고 잠원도 재건축으로서 엄청난 거고 그러니까 강남 플러스 여기는 학원가고 여기는 한강뷰거든요. 또 어쨌든 다 대단한 곳입니다. 다 상급지야. 얘는 1군이야 1군. 동부이촌동은 여기도 이제 1군이죠. 여의도도 1군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재건축 표시해 놓은 거는 어떻게 보면 다 1군이야 1군. 그리고 재개발도 보통 이제 3대장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 어 한남뉴타운이 제일 좋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수전략정비구 또 한강을 끼고 있는 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넘버 투라고 이제 불리고 그 다음에 개포는 지금 좀 많이 재건축만 나왔죠. 얘는 재건축. 이거는 재개발이 아닌데 그죠? 이건 빼고 그 다음에 흑성 뉴타운을 이제 세 번째로 많이 꼽거든요. 이 세 개. 물론 방배 뉴타운도 좋아요. 여기가 더 좋지 사실. 근데 이 한강변 위주로 있다 보니까 이게 3대장 하는데 이게 4개 정도는 거의 뭐 1군이라고 봐도 이제 무방합니다. 1.5군 정도 되려나 얘는? 음. 근데 그 옆에 있는 이제 노량진 뉴타운은 그거보다는 한 단계 아래예요, 사실. 음. 누가 와도 한 단계 아래야. 근데 연결은 돼 있어요, 연결은. 이 여기 노량진 여기 1호선과 그다음에 여기 또 7호선 지나가고 9호선 지나가기 때문에 이 9호선 타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강남하고. 그러니까 여기 신축 들어오면 신축 이게 흐름이 연결이 돼요. 되는데 이제 좀 투자금이 좀 더 작고 이거보다는 좀 작게 오른다 뿐이지 얘도 당연히 A타입입니다. 에세 파킹 해도 될 지역이고 1년에 15% 이상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까지는 뭐 제가 확실히 해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그 A 타입으로 보면 맞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스몰 A, 미디엄 A, 뭐 라지 A 뭐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얘도 라지 A예요. 라지 A에 들어가. 근데 그 안에서 또 굳이 나누자면 얘네들보다는 한 단계 아래다. 하지만 대표적인 A 타입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0년 뒤 노량진의 입지 가치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좋다. 당연히 상당히 좋죠. 이게 뭐 한강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결이 어쨌든 체인이 다 연결이 돼 있고요. 어? 다 여기까지 흐르는 거야. 이 옆에는 이제 또 신길이 있죠, 신길. 응? 신길, 노량진, 흑석 이게 연결이 다 돼 있고 얘는 여의도 배후주거에다가 강남 배후주거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이 어쨌든 좋고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봅니다. 천지개벽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앞에 있는 애들이 더 좋을 뿐이야. 그냥 한남뉴타운이 더 좋은 거고 성수전략정비 더 좋은 거고. 아니 아니야.
노량진보다 흑석이 더 좋고 성수전력이 더 좋고 한남이 더 좋고 뭐 이런 것뿐이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천지개벽이니까 어쨌든. 응? 근데 그래서 앞으로 다음 장에 아마 강남 4구 지금 강남 4구 중에 4구가 이제 강동이잖아요. 강동구가 원래는 강남 4구가 아니었는데 이 재건축이 엄청나게 되면서 신축으로 바뀌면서 강남 4구라는 타이틀을 어떻게 보면 가져온 건데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잠 강남 4구라는 타이틀이 동작구로 여기가 이제 동작구거든요. 음. 송파는 강남 옆이 빨대를 꽂고 있는 거고요. 동작구는 서초구에 이제 어떻게 보면 빨대 꽂고 있는 건데 얘가 강동보다 더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신축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그 시너지나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위상으로 봤을 때 강남 4구가 이제 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전망은 상당히 좋게 본다. 그리고 1 플러스 1 구매는 욕심이냐라고 봤을 때 보통 이게 그러면 이제 대출이 한 50%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상승장이 되면 50%는 이렇게 무리한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뭐 70, 80을 권해드릴 정도로 그렇게 영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7, 80까지는 거의 권하지 못하고 있고요. 좀 보수적으로 좀 낮춰라. 낮춰라. 왜냐면 오래 견뎌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노량진은 또 장투잖아, 장투. 장투인데 대출을 50%를 거의 13억을 수준을 끼고 오랫동안 보유를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분의 이제 소득이 중요한데 소득이 그냥 뭐 1억 3천이면은 많은 편이지만 이거를 50% 13억을 50%로 끌고 가기에는 그렇게 많은 또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게. 원청 주수 1억 3천이면. 그래서 좀 무리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무리인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과 어떤 이 소득을 결합해 봤을 때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하지만 버틸 수 있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영끌이고 그러진 않으니까. 이게 저는 맥스를 50% 정도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맥스에 거의 지금 다다랐다. 현 시점에서는 50%를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장점을 써놓으셨는데 한남 방배보다 수익금이 크다. 입주가 빠른 건 장점이 확실히. 음. 그리고 멸실 후 등기시 이제 취득세 절감. 그래서 이제 멸실이 되면 주택으로 안 잡히죠. 토지로 되기 때문에 취득세 4.6% 잡히면서 이제 주택수 포함이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다주택자 아까 전에 여기는 뭐 다주택자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 분들은 근데 돈이 있다? 그러면 이런 전략을 많이 쓰죠. 멸시로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쓰는데 일단 이 앞에 한남 방배 이런 데는 지금 조정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지역하고 아닌 거하고 또 차이가 좀 있어요. 있어서 당연히 이제 위지만 이게 그러니까 관처 이전까지 이게 사야 되거든요. 어쨌든 관처 이전까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주의를 해야 되고 단점은 최상급지가 아니다. 5년 뒤 25 이상 시세 형성에 회의적이다. 급지 대비 프리미엄이 비싸다. 요즘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요즘에 다 요 라인들은 그만큼 하락이 된 거고요. 하락이 된 거고 그 비율만큼 다 된 거지. 급지 대비 프리미엄이 비싸진 않은 상태예요.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주변 상황에 맞춰서 이게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급지를 좀 너무 낮게 보셔서 그런 거지. 다 그 시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로 지금 돼 있느냐? 이거를 노량진 뉴타운을 한번 정리를 또 한번 해봤는데
일단 노량진 뉴타운은 8개로 나눠집니다. 그죠?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있고 노량진 여기 딱 여기 있는 거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1번이지. 1구역이고 그다음 뭐 3구역 이런 게 좋은데 문제는 제일 진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쳐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3개 1, 3, 7 이거는 지금 사업 시행인 거야 지금. 그래서 노량진은 이 모든 거를 이게 2000년 초반부터 아마 시행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20년도 넘은 거야 지금. 진행된 지가 20년도 넘었고 한참 된 거야. 한참 돼서 드디어 전 구역이 사업 시행 인가 이상이 됐어요. 그리고 137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관청까지 났어. 관청까지 났고 하나씩 보면 이제 1, 3, 7 요 세 개 빼고는 다 관청까지 났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1구역이 어떻게 보면 제일 느려요. 시공사도 지금 선정이 안 돼가지고 요즘 뭐 공사비 증액 이슈 때문에 뭐 공사비가 뭐 800만 원 뭐 달라 뭐 이게 올라가니까 지금 시공사도 지금 못 하고 있고 어쨌든 선정은 안 됐어요. 그런 이슈 때문에 입지는 제일 좋고요. 확실히 제일 좋은 게 제일 느려. 이견이 많아. 그래서 선정 중이고 이 구역은 진도가 제일 빠르죠. 그래서 철거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얘는 이제 다 하이엔드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건설사가 갖고 있는 그 최고의 하이엔드를 다 붙이고 들어옵니다. SK는 뭐죠? SK가 최상위 하이 브랜드가 뭐지? 오르티엔가? 하도 드파인인가? 아 맞아 드파인이다 드파인 맞아. 드파인이고 포스코가 포스코가 뭡니까? 오띠에르. 잘하시네. 현대는 DH고요. 그죠? 대우는 서밋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6구역은 공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 안 하고요. 나머지는 다 이거 아크로고 그죠? 뒤 대림은 이제 아크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들고 들어오는데 지금 다 2주 중 2주 중 뭐 2주 예정 조금의 이제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진도가 나가고 있고 나가고 있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아이고 뭐 그림이 이제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드파인 27년에 입주 예정. 이거는 서밋 더 트레시아 29년, 아쿠로 리버스카이 27년. 뭐 이런 식으로 어 입주가 27년하고 28, 29 뭐 이런 계획은 그렇게 돼 있어요. 계획은. 그 진도가 다른 재개발에 비해서 뭐 한남이나 뭐 아직 말도 없는 성수 전략 정비구역 이런 데에 비해서는 빠르죠. 빠르기 때문에 이제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1단계부터 이제 이 8단계까지 봤을 때 뭐 요약을 해놓은 건데 뭐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프리미엄을 이제 한번 봤더니 대체적으로 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인 상태는 그냥 7억대고요. 관천 안거는 그냥 8억대야. 근데 이런 기준에서 지금 물건마다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이제 약간 싼 거, 금매 뭐 이런 게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 수준이고요. 옛날에는 이게 뭐 한 12, 3억 이상 프리미엄에 붙어서 형성돼 있던 게 이것도 많이 내려온 겁니다, 지금. 여기도 한 30% 정도 빠진 거 수준으로 많이 내려온 건데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상당히 비싸죠. 절대가는 뭐 싸진 않아요. 근데 워낙 얘도 이제 상급지다 보니까 얘도 이제 강남 4구예요. 어떻게 보면 동작관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의도하고 어떻게 보면 강남을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거고 용산도 그렇게 교통의 요지지만 얘도 남부럽지 않아요, 사실. 남부럽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비싸다. 근데 여기서 좀 싼 거를 잡으려면 금매를 좀 잡아야 될 필요성은 있고 질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쉬운 거부터 봤을 때 요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하이엔드 4구역과 입지와 세대수가 좋은 6구역.
5년에서 10년 뒤 승자는 이라고 했지만 이미 승자가 나와 있습니다. 승자가 나와 있어요. 4, 4하고 6하고 그죠? 뭐 역과의 거리는 뭐 비슷한데 4는 어쨌든 DH 달고 들어오는 거고 어, 얘는 이제 공동으로 이제 하는 건데 P를 보면 4가 이제 예상 입주권이 14.8억이고 여기 14.3억이에요. 프리미엄 비슷하고 조합원 분양가 자체가 6.3, 6.8이야. 이미 비싸요. 그리고 저는 만약 이런 정보가 없더라도 DH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뭐 입지상의 메리트가 어, 6구역이 딱히 없는 상태에서 상품이라도 좋은 게 좀 더 가치를 좀 높게 가져갈 것 같기 때문에 살을 안 그래도 고르려고 했는데 실제로 조합원 분양가도 높기 때문에 이 간격이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뭐 갑자기 뭐 5년 지난다고 해서 이 갭이 적어지기 힘들어요. 힘들고 진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나마 아니 어쨌든 이거 좀 참조하시고요. 참조하시고 질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최상급지 재개발로 한 번에 갈 거냐? 어 한남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용산 방배 13 한남 그다음에 이제 뭐 용산은 이제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방배 이게 이제 더 위는 맞아요, 그죠? 누가 봐도 더 위는 맞는데 한 번에 갈 것이냐, 원 플러스 원을 포기하고 갈 것이냐. 음, 장점은 최상급지고 단점은 대출이자 부담, 노량진 대비 느리다, 수익금이 적다. 근데 이게 어쨌든 시간하고 또 일단 연관이 돼 있어요, 그죠? 시간이 어, 노량진이 제일 빠른 게 맞아요. 맞기 때문에 그래도 좀 빨리 세팅해가지고 돈을 회수하고 싶으면 노량진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자가 계속 나가니까 이자가 계속 나가니까 빨리 전세에 맞추고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런 측면에서는 노량진이 저는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오래 유지를 할 수 있다. 이자 뭐 부담이 됐던 이자가 적든 간에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올리는 게 좋은 거죠. 당연히. 그냥 올릴 것 같아. 그리고 이 방배 13의 장점은 서초구고 언젠가 들어가 살면 된다. 요게 되게 좀 크더라고요. 물론 다 좋은 데니까 지금. 근데 방배 13이 노량진보다 좋은 거 맞는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이거야. 서초구 지금 베이스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들어가면 살든 이게 되게 큽니다. 이게 커요. 그래서 저는 선택한다 그러면 방배 13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음, 노량진보다. 투자로보다 언젠가는 그래도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될 필요성이 나중에 그 혹시나 이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골치 아파요, 이게. 나중에 좀 멀리 있거나 살 수 없는 환경이 찾아왔을 때는 좀 골치 아픈 게 있어요. 단점이 실거주건데 어렵네. 전세. 그래도 일단은 돈은 뭐 나중에 해결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든 위치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13을 할 것 같고요. 뭐 어디만 더 오른다 이거는 속도의 차이인 거지. 결국 신축 완성되면 다 연결돼서 가기 때문에 그냥 파이가 큰 거는 더 많이 오르고 적은 거는 적게 오르고 다만 지금은 기간이 오래 남은 거면 남은 걸수록 싸다. 그래서 길게 가져갈 수 있으면은 뭐 성수 전략 정비 이건 실거주에서 안 되구나. 실거주에서 안 되구나. 이거 어쨌든 풀어지면 혹시나 이번에 4월 달에 안 풀어주겠지? 4월 달에 또 발표 나오잖아요. 그 뭐냐 그거. 실거주 의무 있는 거. 그죠? 그런 게 만약 풀리면은 얘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데 한남뉴타운은 더 좋고요. 더 좋고 다 좋은 데인데
그래도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방배 뉴타운을 고르지 않을까 저 같으면 싶습니다. 이게 원 플러스 원은 이게 어떻게 보면 팽창할 때 유동성이 팽창할 때 부피가 어떻게 보면 더 큰 거잖아요. 최소 돈으로 나중에 그 어떻게 분양권이랑 똑같은 거야. 분양권 중급지 두 개가 낫냐, 상급지 하나가 낫냐, 지금 뭐 이런 느낌이라면 똑같은 거라. 아, 중하, 중급지 하나, 하급지 하나, 상급지 하나. 근데 유동성이 많을 때는 이게 더 유리해요. 응? 원 플러스 원이 유리해. 계속 올라갈 때는. 왜냐하면 부피가 커야지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하락할 때는 똘똘한 거 하나가 하방이 더 강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금이나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실거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13을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미래가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고 다 밝아요, 미래는. 가장 이 지도 안에 들어있는 데 중에 미래가 어두운 데는 없습니다. 다 좋은 데인데 그래도 살 수 있고 누려야지만이 이게 그래도 더 오래 보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오래 보유하려면 내가 누려야 돼. 생각보다 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4년 보유 뭐 안 되면 뭐 4년 보유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지만 실제로 4년을 기다리다 보면 엄청 길어요. 4년이. 응? 4년이 긴데 이런 애들은 장투를 해야 되잖아. 장투. 장투해야 되는데 이 말만 들으면 한 10년 보유해도 된다는 얘기거든. 10년. 응? 그러면 저 같으면은 입지가 제일 좋은데 제일 좋은 데인데 느려가지고 싼 데를 사겠지. 이 시간에 베팅하려면 제일 싸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시간이 어쨌든 금액에 녹여져 있으니까. 근데 기다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10년 동안 하락장도 기다려야 되고 다음 상승장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 돈도 뭐 계속 묶여 있고 그래서 빨리 뭔가 이렇게 회수를 할 수 있는 노량진이나 방배 13 정도에서 구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이게 너무 또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 올라요. 이 좀 더 욕심인 거지. 그러니까 많이 넣으면 많이 오르죠. 당연히. 근데 그동안의 고통도 세요. 그만큼. 총투자금 및 프리미엄을 비교 금매를 판단하고 있으나 인상 및 매물 간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입지 간 우열은 사실 비슷하거나 정해져 있어요. 있는데 이거보다도 어차피 되긴 다 될 거거든요. 되긴 다 되는데 금매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금매가 이거보다도. 음, 그리고 이거는 원래 당연한 거고요. 초투가 낮으면 피가 높고 초투가 높으면 간평가가 피가 싼데 돈이 많으면 이거를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실거주를 할 거면 이걸 하는 게 맞는 거고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이게 피가 높은 건데 팔 거면 이게 유리한 거고요. 팔 거면 대신에 이거는 상승장에 먹히는 거고 하락장 때는 별 재미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쪽을 사는 게 좋아요. 지금은. 그리고 비례율이 낮출 경우 타격이 크죠. 이거는 뭐 저도 모르죠, 사실. 근데 비례율이 낮아지겠지, 당연히. 지금 뭐 좁은가를 올릴지 낮을지 아 글쎄 글쎄요. 이건 조합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조합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중요치 않아요. 어쨌든 돈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그래도 좀 빠른 거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메이커 그다음에 입지가 좀 괜찮은 거 위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뭘 해도 사실 뭐 다 비슷비슷하실 거예요. 지금 이미 강동구는 이렇게 다 변했잖아요. 그 가격 보시면은 뭐 이게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오를 때 오르고 투자금만큼 먹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음, 다 저는 개인적으로 DH가 좀 마음에 들긴 하는데 아쿠로 아니면 그죠? 행복한 고민이십니다. 행복한 고민이시고 그나마 이게 좀 진도가 좀 빠른 거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이 과정을 지나간 거. 근데 아마
이거는 조합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조분가 올라가는 지금 분위기고 사업이 지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음, 좀 확실하게 진행되는 게 낫지 않을까. 노량진을 하게 된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적의 매수 타이밍 작년 9월부터 급매 위주로 검토했는데 총선 후 또는 24년 하반기를 고려하였으나 노량진이 여기도 중급지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렇죠. 서초에 비하면 중상급지죠. 시세가 약간 하락한 상태에서 더 내려가지 않고 있다. 아울러 1 플러스 1 매물은 많지 않다. 그렇죠. 많지 않은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좀 무리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조급증이 난다고 해서 무리를 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좀 많이 견뎌야 되는데 10년 후를 내다보실 정도면 10년 동안 이자를 견디겠다는 건데 조급증을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오를 것만 생각하지 보시고 결국은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더 중요해 사실은. 아파트는 왜 싸게 파냐? 못 지켜서 싸게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만 가져갈 수 있으면 어 이기는 거야. 뭘 해도. 근데 지금 조바심이 원래 이건 매물이 원래 많지 않아서 근데 조바심 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후보지도 많고 어, 방배 뭐 13도 있고 뭐 그래서 조바심보다는 차분하게 급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가계대출 측면에서 어쨌든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는 거는 자금줄을 더 움켜쥐겠다는 얘기고, 이주비 대출, 이주비 대출도 중요하죠. 4, 5, 6. 그럼 그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겠네. 그 중에. 근데 저 같으면 4를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뭐 개인 취향입니다. 네. 이자 부담이 없어요? 음, 이자 부담이 없다. 나중에 입주 시에 한꺼번에. 근데 이게 가끔 이제 이주비 대출이 이 다주택자를 또 안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다주택자도 이주 부담이, 대출이 나온다. 어, 한꺼번에 내야 되죠. 그죠. 음, 이주택은 60%. 자, 이 중에 뭐 어떤 거를 고르든 상관없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같이 짓는 건 별로야, 일단. 같이 짓는 거는 조금 나중에 보면 가치가 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단독으로 짓는 거 중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37보다는 진도가 그래도 좀 빠른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자재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좋은 게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노량진을 할 거면 어, 이 137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어, 이것저것 따지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원 플러스 원을 할 돈이 있다면 방배 13이 더 날 수도 있습니다. 13이. 물론 입주 시에 뭐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그때 가서 또 전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상급지라는 어떤 만족도, 실거주 이런 게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 대답이 됐죠. 최적의 투자는 그래서 노량진이 맞느냐? 저는 근데 장투를 할 수 있으면 저는 한남합니다. 장투를 할 수 있다면. 뭐 당연한 거지만 좋은 순서대로 하는 거고 더 돈이 많다 그러면 압구정을 할 거고 저는. 음, 버틸 수 있어야 되겠죠, 대신에. 근데 이렇게 이건 좀 안 나온다 그랬지. 근데 재건축 이런 거는 대출 이자가 나와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상 못 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이제 남는 거는 재건축 투자도 여기 질문이 하나 나왔었는데 어디 갔지? 현재 재개발은 리스크가 크니까 재건축이나 갭투로 방향 수정하는 거 어떠냐 하셨는데
목동은 일단 실거주를 해야 돼서 갭투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분당은 급이 더 낮고 노량진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주비 대출을 받으면서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이제 재건축은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한 배를 탄 거예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시중에 돈이 풀려야 둘 다 오르는 상품이라 갭투나 재건축으로 수정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을 것 같고 네. 질문이 상당히 많았는데 덕분에 노량진을 오랜만에 저도 어,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 아쉽죠. 이런 게 하나둘씩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게. 진안장에 일단 신길 뉴타운이 이제 없어졌고 흑석도 지금 거의 뭐 없어졌고 이제 이거 이쪽에 이제 하나 남았고 이제 나머지는 다 대어들만 남아가지고 대어들만 남아가지고 한남 뉴타운 이게 중심지만 남아서 진짜 응? 완전히 그래서 아마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우리 그 서울시 2030 계획도를 보면요. 음, 서울시 2040이나 30이나 똑같은데요. 40 플랜을 보면 3도심, 그죠? 7 광역이 들어보셨어요? 12 지역 중심. 음, 이게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거든요. 이거를 꼭 봐줘야 돼요. 이게 이제 방향성이야, 방향성. 얼마의 방향성? 20년의 방향성. 2040년까지 이렇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 2030은 이런 게 나왔었고 2030은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었고 이때 당시에 7광역 중심으로 상승을 했어요. 7광역은 거의 다 떴어. 많이 떴어.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게 3도심이란 말이야. 3도심은 아직 개발이 안 됨. 근데 이거를 2040을 한번 똑같이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는 고도화거든요. 고도화. 고도화. 고도화라는 얘기는 3도심을 본격적으로 건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한편으로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옛날에 이건 좀 내피셜이에요. 이거는 저만의 내피셜인데 옛날에 일본의 그 다마 신도시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다마 신도시가 결국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엄청나게 버블 시장에서 엄청 뛰었던 지역인데 나중에 거기가 이제 슬럼화 돼가지고 학교가 이제 막 노인 관련된 거로 다 바뀌고 초등학교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다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이유가 거기서 얻는 영감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다마 신도시 망한 이유. 얘가 이제 도쿄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아이고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는데 신도시입니다. 얘가 신도시인데 얘가 왜 망했냐? 일단 교통이 어, 지하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2기 신도시든 3기 신도시든 막 짓잖아요. 짓는데 일단 이 교통이 없는 데는 제껴야 된다. 응? 제껴야 된다. 언제든지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교통의 싸움이야. 수도권은 거기 핵심지를 잡느냐 못 잡느냐의 싸움이고 물론 상급지도 좋은데 어, 뱀의 머리라고 생각하고 교통을 끼고 있는 그런 핵심지는 가격이 다르게 움직일 거예요, 아마. 이게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왜냐하면 지하철이 지금 이 고도화라는 얘기가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어, 컴팩트 시티라고 들어봤어요? 음, 이게 라이프, 뭐 플레이, LWP라고 제가 맨날 외우는데 워크하고 플레이하고 라이프하고 하나로 묶겠다. 근데 이거를 어디다 하나로 묶냐? 역세권에다가 하나 붙겠다는 거야. 이게 2040의 방향이거든요. 컴팩트 시티하고 3도심을 본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하락장이 온다면
다음은 이거야, 이거. 응? 돈이 집중적으로 몰릴 지역은 이건데 아직 하락장이 안 와서 기회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걸 보면서 2기 신도시나 지금 1기 신도시나 지금 뭐 많잖아요. 3기 신도시까지 오는데 왜 그쪽으로 나갔냐는 거야. 사람이. 그 중에 가장 큰 게 서울의 슬로마, 신축이 별로 없고 낡은 도시가 되게 컸어요, 사실. 어, 지금이야 뭐 비싸서 튕겨나가는 건데 옛날에는 그게 되게 컸어. 컸는데 이게 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였어. 도쿄 재건축 재개발. 응? 이거를 허용을 풀어주니까 이 역으로 다 들어오지 못해서 난리가 났다는 거야. 응? 만약에 서울이 진짜 신축으로 바뀐다 보면 오히려 지금 경기도가 지금 구축이 되는 거 지금은 신축인데 그때가 한 10년 뒤가 되면 걔네가 구축이고 서울은 신축에다 입지도 좋아. 응? 게다가 막 지금 이 컴팩트 시티 해가지고 LWP 응? 다 모아줘. 모아주면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글로 들어가려고 날릴 거고 그리고 인구수도 줄잖아요. 주니까 더 중심지로 들어가려는 그런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면 어쨌든 더 집중화가 됩니다. 더 몰려요. 더 몰리기 때문에 이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돼. 물론 여기 있는 건 다 좋은 거고 다 LWP고요 여기는. 앞으로 이제 들어오실 분도 목표를 그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야. 이분처럼 장기 투자 계획을 가지시고 목표를 하시고 하나를 꽂아 놓는 게 우리 투자의 목표야. B타입을 하는 이유가 A타입을 사기 위해서니까.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33세에 결혼하셨고 자녀 없고 투자금이 이번에 3.5억, 1억이시고 3년 정도 됐는데 일단 무주택자고 목동 퀴즈라서 목동을 사려다가 못 샀습니다. 아, 역시 연어 이론, 그죠? 내가 자란 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사람의 욕망. 저도 사실은 이제 여의도 퀴즈인데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싸서. 그죠? 돌아갈 수가 없어. 잘할 순 있어도 돌아갈 수가 없다. 아직은 어리시네요. 90년. 좋습니다. 3.5억인데 일단 궁금한 게 이분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이 많아요. 많은데 질문은 심플해. 그냥 좋은 물건 마피가 있으면 사도 되냐? 아니면 무주택자인데 에세파킹을 먼저 실현해야 되느냐? 3.5억으로 어디를 사야 되는 거냐? 이거 뭐 좀 끊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쭉 읽어볼게요. 일산에 살고 있고 3.5억을 다 쓰고 투자해도 월세 살아도 괜찮다. 월세 살아도 괜찮다. 남자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허락은 받으신 거죠? 예, 협의가 중요합니다. 협의가. 초반 이게 기간에 대한 협의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자녀가 없으니까 과연 자녀가 태어나도 와이프가 괜찮다고 할지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첫 투자를 재개발 재건축에다 한다는 얘기는 어, 여기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재개발 및 재건축 투자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가장 첫 번째 특징 이게 그 장점 편에서 좀 많이 안 나오더라고. 이게 책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장점이라 그러면 뭐 안전 마진이 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가장 큰 특징은 그거야. 유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음, 이게 그러니까 돈이 풀리면 주로 이제 유동성이 보통 이제 M2 어? 화폐가 많이 풀리면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자산의 가치가 저절로 올라가요. 그때 돈이 많이 풀리게 돼 있고 자산으로 몰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20년, 21년이 아주 맥스였다는 거죠. 응? 이런 시장에서는 뭐 모래도 오르지만 더 크게 화력을 나타내는 게 이거야. 돈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저는 이제 책이랑 생각하는 게 달라요. 실제로
투자하면서 이제 느낀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요가 가수요 위주라는 거예요. 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막연히 올라가겠지 기다리면 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내가 진짜 급한 일이 생겨서 한 몇 년 전에 예상을 못 했는데 진짜 급한 일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출산했거나 아니면 학군지에 들어가야 돼. 지금 아니면 안 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이거를 팔 수 있냐? 가수요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실거주가 약해. 실거주가. 응? 가수요라는 건 뭐냐? 가격이 올라갈 거 같을 때만 들어오는 사람들이야. 응?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어. 의식주가 아니고 이건 막 약간 주식처럼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야지만 들어오는 거야. 응? 아니면 아니면 엄청 싸든가. 응?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떠냐?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유동성이 지금 올라가고 있나? 긴축이죠, 지금. 돈을 지금 회수하고 있잖아, 지금. 가계대출도 막고 있고, 돈이 지금 막혀 있고, 가수요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 안 좋아. 그러니까 싸긴 해. 어, 엄청 싸지긴 했어요. 싸지긴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싸게 사가지고, 더 떨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 오를 거냐 이거야, 언제. 음? 그건 아무도 모르지. 모르지만, 첫 주택으로 만약에 그걸 사면 재개발을 많이 샀다. 응?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만에 하나? 재건축은 그래도 만에 하나 안 되면 살 수라도 있잖아. 실거주를. 특히 목동 같은 경우는 뭐 실거주도 좋은 곳이니까 괜찮은데 재개발은 내가 만에 하나 살 수 있냐고 들어가서. 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지워야 돼, 재개발은. 응? 재개발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재건축 중에서 그나마 좀 실거주가 가능한 주택은 해도 되는데 돈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야, 지금. 어, 목동이 그래도 뭐 20평을 사기에는 지금은 괜찮은데 자녀 한 명만 나와도 방이 두 개인데 너무 좁아요. 그죠? 아무리 못해도 25평 정도는 들어가줘야 되는데 걔 비싸잖아요, 지금. 거의 뭐 15억 근처 하잖아요, 지금. 15억인데 3.5억이면 비율이 너무 낮지. 나도 살 수 있는 거는 20평대인데 20평은 가수의 상품이야. 목동도. 그래서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아마 사고 싶겠죠. 사고 싶은데 뭐 그거를 산다 그러면 말리지는 않겠어요. 산다면 이것도 아마 얼마 할라나 지금 10, 11억, 12억 할 것 같은데. 음? 얘도 어쨌든 대출 좀 큽니다. 대출 커요. 저축이 얼마지? 저축이 3.5억? 연 1억? 연 1억이면은 그래도 저축이 꽤 되네. 세후가 연 1억이라고? 야, 그러면은 거의 뭐 1,000만 원 좀 안 된다는 얘기인데 900만 원이면 이게 화력은 좀 있으시구나, 현금 흐름이. 음, 화력이 있으신다. 좋은 물건의 마피? 재건축, 재개발의 마피라는 거는 감평가보다 더 싸다는 얘긴데, 그러면 그런 물건은 이제 거의 없죠, 지금. 분양권은 마피가 많아도, 얘는 뭐 특히나 뭐 서울에 뭐 감평가보다 더 싸게 파는 데가 있어요, 지금? 사도 될 것 같은데 서울에 있다면 없는데. 그리고 에세 파킹을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응? 솔직히 3.5억으로 서울에 에세 파킹 할 수 있는 데를 한 번에 들어간다? 무주택인데? 그게 욕심이죠. 그게. 이렇게 쉬운 데가 아닙니다. 서울이 에세 파킹 할 수 있는 데는 그래도 거의 15억 근처는 돼야지. 어, 아니면은 12억은 넘어야 될 거야. 아무리 못해도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에세 파킹인데 한 번에 무리해서 들어가서 에세 파킹은 힘들죠. 경기도는 몰라도. 응? 차라리 경기도에 에세 파킹을 하시던가
아니면 진짜 뭐 이거 20평대 하나를 쭉 가져가시는 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재개발 그때 오신 분이구나 이분. 재개발 두 개를 어 등기 한번 치기가 이렇게 어려울지 꿈에도 어, 되게 쉽게 치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 앞전에 보니까 바로 충동에 의해서 바로 사셨다고. 근데 원래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잘 가고 있는 거야. 잘 가고 있는 건데 어 도와줄 수 있다고? 이게 되게 변수네. 상상도 못했는데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을려나? 저는 한 50% 만약에 된다 그러면 어 그냥 뭐 바로 목동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실거주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대출 받아서 소득이 되시니까 이분은 제가 특별하게 어 20평대, 25평대를 조금 무리해서 사서 일단 대출을 50% 수준까지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재개발이니 뭐 이렇게 투자용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애 나면은 결국은 또 옮겨야 됩니다. 돈이 필요해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뭐 잘 됐네. 목동 키 주시고 목동을 사려다 못 샀는데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목동도. 왜냐하면 걔가 가격 억눌림이 좀 오래전부터 나타났거든요. 얘는 20년부터 오를 때 잘 못 오르고 근데 지금 안 떨어지는 이유가 오를 때 못 올라서 안 떨어지는 것도 크고 손바뀜도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실거주자 위주로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제 바뀐 이후로 다 실거주 위주로 되다 보니까 잘 안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기 힘들어. 20평 아니면. 그래서 그냥 그래도 25평대가 좀 많이 떨어진 편이거든요. 30평대는 뭐 거의 안 떨어졌고 버티고 있고. 그래서 얘를 50% 일단 대출 받아서 세서 50% 수준까지 만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소득이면 소득이 꽤 괜찮으시니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드리고 어, 조금씩이 아니라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죠. 많이. 심지어 이제 부모님의 도와주신 방법 여러 가지인데 뭐 대출을 아예 대출을 뭐 하는 왕창 빌려가지고 이자를 내드린다든가 뭐 그런 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한 다음에 천천히 갚아 나가는 거죠.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은 공부 말고 다른 투자는 있냐? 주식, 주식은 제가 잘 모르겠고 주식과 코인은 알아서 이제 하시고요. 그것도 뭐 좋은 수단이긴 한데 그리고 지금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 공부 말고 다른 투자 수단이지. 근데 목동 정도면은 그냥 기다릴 필요 없어요. 얘는 많이 안 올랐고 제가 볼 때는 뭐 많이 비싼 것 같지는 않고 싸지는 않은데 어차피 시간에 투자해서 그냥 대출 갚다 보면 오를 거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 앞으로 또 엄청난 위기 뭐 온다 그러면 3기 신도시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좀 너무 시간이 오래 남기도 했고요. 어,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은 좀 아쉽나요? 세 개만 하니까 좀 아쉬워요. 근데 이 정도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5개 했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맞춰 보도록 하고요. 연 1억이 소득인 것 같다고요? 근데 이게 세우라고 달려 있더라고. 세우라고. 와, 진짜 돈 잘 버시는 분들이 진짜 많다. 확실히 이런 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고 지금 예? 소득이 지금 뭐좀 떨어지는 분은 아예 지금 뭐 없는 것 같아. 관심이 지금 멀어진 것 같아. 큰일이야, 진짜 양극화. 그러니까 다음 장에는 더 양극화라는 게 되게 충격적인 그거예요. 그래서 난 두려워, 진짜 이게. 3도심이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도 지금 이렇게 양극화가 났는데 얘를 개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돈이 일로 다 몰려들 거 아니야, 이거. 이 파란 글씨 있는 대로 좀 다 빨려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튼 부지런히 모으시고 벌으셔가지고
어, 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지금 되게 힘든 게 A 타입 같은 경우 1년에 15% 정도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따라잡아야 되거든, 지금. 근데 일단 지금 월급 이제 상승률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 나왔는데 올해는 성과급이나 이런 게 좀 안 나와가지고 평균이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월급 인상률은 몇 프로인지 계산해 보세요. 그냥 2.5%래요. 수준이야 지금 24년이 성과급이 안 나와서. 근데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평균 지금 3.6%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저축을 한다. 지금 저축은 얼마냐? 저축 수익률이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아. 물가 상승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은행에 저축을 하면 그냥 해증만 되는 것 같다. 해증만. 응? 최소한 물론 여기서 또 세금 떼니까 조금 더 가난해지긴 하는데 아무튼 4% 정도는 기본적으로 늘어야 돼요. 계속. 응? 그래야지 이제 해증을 하는 거고 주택이 원래 그 역할을 해줬어요. 내가 노동을 해서 안 올려도 주택 자체가 뭐 3% 4% 이상 올라줬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줬는데 오늘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최근에 그 역할을 좀 못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이. 응? 이게 재건축주들 이거 많이 빠졌잖아요. 응? 얘는 그래도 좀 실거주가 되는 애라 좀 버텼는데 이렇게 똘똘한 애만 지금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 얘는 못 해주고 있어서 요즘 뭐 비트코인으로도 많이 가시고 주식도 하시고 뭐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하시는데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오피스텔 이런 것도 수익률이 한 3% 정도밖에 안 나온대 지금. 응? 그러니까 마피를 막 뭐 1억 이렇게 해도 이게 3%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저축했는데 3.5%인데 마피 1억 주고도 안 사는 거죠. 얘가 수익형인데 호타로 힘들게 사. 응? 저축만 해도 3.5인데. 근데 얘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떨어지다 보니까 어, 자본이 투자 자본이 갈 곳을 또 잃고 어,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고 이제 비트코인에 또 이제 번 사람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좀 오를 가능성이 저는 상급제에 대해서 오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긴 해요. 근데 그 수준이 뭐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 작년이 10%였으면 뭐 5% 미만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그거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게 평균이 이런 거지 사실상 지금 학군지 어제 뉴스 나왔는데 학원비 상승률이 10%래요. 그리고 사실 밥상 물가, 실생활 물가는 거의 한 7, 8%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해칭할 수 있는 뭔가를 지금 개발을 해야지 않으면 월급을 받아도 계속 가난해지고 있는 지금 시스템이기 때문에 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뭐 투자할 데가 없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투자할 데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많이 선별적으로 지금 변했어. 선별적으로 변했어. 아까 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컨셉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입지가 좀 상급지까지 구분을 할 줄 아는 일단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데를 일단 노려야 되고 옛날처럼 뭐 끝까지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락률이 크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음, 고민을 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또 조급증이 밀려올 수 있어. 왜냐하면 좀 갈 곳을 잃고 나오고 있다니까 돈이 저축에서 이게 떨어지면서 이게 수익률도 이게 낮지. 또 투자할 때를 이제 하이에나처럼 이제 찾아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급증이 느껴질 수 있지만 더 길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당장 뭐 올라가는 거에 국한하지 말고 어, 당장 사실 분들은 지금 사는 게 낫고 상급지는. 어, 그리고 어차피 못 산다 그러면은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또 녹화본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검토하실 분들 한번 해보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맞춰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